5월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피습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이 입은 피해 정도를 놓고 보면 형량이 과한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렇게까지 중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이재명의 입김이 검찰에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박근혜 피습범의 검찰 구형량이 15년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형량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폭력이 다른 폭력보다 중범죄로 다뤄지는 것은 정치인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폭력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서 사회 전반의 불안감 조성,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폭력으로 억압하려 든다고 볼 수 있어 정치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공격한 괴한에게 10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이재명을 공격한 괴한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맥락입니다. 5월 23일 검찰은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자의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피의자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여러모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해당 유튜버의 컨텐츠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라는 제목부터 추측이 아닌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유튜버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 나승철은 이 공동대표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유력 정치인으로서 폭넓은 비판과 감시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명분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일은 비판과 감시의 중요성만큼이나 엄격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이 여타 폭력들보다 중범죄로 다뤄지는 것처럼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또한 여타의 허위사실 유포보다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 또한 폭력과 마찬가지로 정치 체제에 대한 공격이며 정치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가중시켜 사회 질서의 근본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이거 진짜 검찰이 이게 무슨 정신으로 불기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사 운이 없었던 건지 이 나승철이 뭐 잘 구워 삶은 건지 검사를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참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오프닝이 나오는 대로 정말 제목부터가 단정적인데 네, 거기다 내용에서도 보면 막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의견이고 추측이라는 건지 그리고 뭐 이게 제가 이제 인트로에 썼습니다만은 이게 일반 명예훼손보다 저는 더 엄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을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얘기한 이재명 피습 사건도 따지고 보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어떤 진영 간의 불신, 증오 같은 게 쌓여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진영 간에 지금 진영이 그렇게 갈라져서 증오랑 불신으로 이제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라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결과 그런 어떤 가짜뉴스의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저런 직접적인 물리적 형태의 정치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물리적 형태의 정치 폭력에 중형을 매기는 게 이제 어떤 사법부의 태도라면은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좀 아쉽다. 이거 지금 그래서 장덕천 비대위원 말씀으로는 이제 재심 청구할 것이다. 과거 이제 판례 같은 거 보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발 이건 좀 검찰이 좀 제대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따위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담당 검찰이 뭐 좀 이상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나치게 뭐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 나승철이 얘기한 뭐 여기에 막 매몰돼 있거나. 아니 근데 이 정치 유튜브에서 뻘소리하다가 실형받은 케이스 수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것만 참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담당 검사의 문제라는 거죠. 예. 검찰 전체의 문제는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담당 검사 그 이름 알아내가지고 유튜브로 연락 깎아 한번 막 날조해가지고 뭐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랑 검찰청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커플링 뭐 숫자 점풀이 이런 거 하면서 이 새끼 검사하면 안 되겠네 막 그러고 그럼 한번 까볼까? 뭐라 그러는지. 그러다 진짜 우리 잡혀간다. 아니 잡혀가면 똑같이 얘기해야지. 이번 주에 이제 좀 문제가 이제 지난 주말이지. 지난 주말부터 이제 좀 그 뭐 문제인 게 좀 불거졌습니다. 비대위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당원들이 또 편이 갈렸어요. 네네.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누가 옳고 그러냐 그런 건 사실 뭐 저도 이제 입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방송에서 대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또 그거 따지는 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그러니까 그거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 따져서 얻을 수 있는 거랑 당원이 반토막 나는 거랑 비교해 보면은 당원 반토막 안 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은 뭐 다 얘기했고, 네. 근데 굳이 뭐 방송으로 더 중언부언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와중에 또 서로를 이렇게 막 심각하게 이것도 악마하지, 따지고 보면은 근거 없이 이렇게, 근거가 매우 빈약하잖아요. 추측 말고는 없는 상태로. 근데 상대방을 그냥 악마화하는 거지, 말 그대로. 내가 마음 놓고 까도 되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그렇게 규정을 지어버리고 공격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다들. 여기서 갈라지면 남는 게 진짜 없는데 이게 끝인데, 이걸로 끝인데, 여기서 그 반토막 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대체? 지금 이 온전한 한 토막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뭐 감정 싸움 할 수도 있어요. 말싸움 하다 보면은 뭐 머리채 잡는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저 사람이랑 죽어도 다시 안 볼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은 넘지 말자. 사실 뭐 선 넘지 말자 소리도 좀 공허하긴 합니다. 애초에 선 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립 이러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한데, 뭐 아무튼 그 얘기는 좀 제껴놓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될,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도움을 호소하신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건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산시당 위원장, 공동시당 위원장이셨죠? 중에 한 분은 천병준 위원장님이 지난주 수요일이었나 이제 사퇴 의견을 올리셨어요, SNS에. 사퇴하신다고. 근데 이제 그 사퇴 의사를 밝혔고, 중앙당 측에도 이제 실무자한테는 통보를 했는데, 그대로 중앙당에서 가타부터 얘기가 없더라. 그런 말씀을 또 이제 어저께 SNS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지역당 재정 상황, 그러니까 심각한 재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부산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사무실도 뭐 좋은 사무실도 아니었는데, 그나마도 유지할 형편이 못 돼서 사무실을 빼가지고 그냥 전화기나 한 대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시도당에 재정적인 지원에 갈 수 있게끔 이제 좀 당원들한테 호소를 하셨는데, 부산시당 같은 경우는 선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300만 원 한번 들어가고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중앙당에서. 그럼 그동안에 뭐 사무실 임대료나 뭐 집기 같은 거 다 이제 시당 위원장이랑 시당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거의 각출해가지고 운영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중앙당 우리 이제 당비 내는 것도 지금 많이들 이제 당비 납부 금액을 올려야 된다, 올려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하신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뭐 당비 납부액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겠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지금 그게 당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 있나 모르겠다. SNS상에서는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전산으로는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당원 DB랑 제대로 연동되는 게 구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당원 계좌에서 뭐 계좌나 그런 데 자동으로 빠지는 거 이제 액수를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당비 납부에 뭐 당비 그동안에 당비 납부를 안 했다가 당비 납부를 하시려고 뭐 마음을 먹으셨든 아니면 당비 납부 금액을 올리려고 하시든 지금은 그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그 전화나 이제 문자로 연락을 하셔야 된다. 네네. 요거는 우리 그 저희 방송 게시판에 한번 올려놔야겠네. 네네. 네. 요거 저희도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연락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당비도 좀 뭐 형편 내시는 분들은 당비 금액도 좀 증액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역당 같은 경우도 뭐 특별 당비를 납부를 하면서 뭐 이를테면은 그 이제 요즘 온라인으로 송금할 때는 그 돈 보내는 사람 이름란에 이제 좀 한 문장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네네. 이름 대신에.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당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넣으면 그쪽 당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정말로 잘 보내줄까? 그거 이제 뭐 확인해 보면 되지. 저기 내가 예를 들어 뭐 부산시당에 뭐 10만 원 보내달라고 그러고 중앙당에 넣었다. 그러면 이제 그 넣은 거 인증샷을 올리는 거야. 단계나 뭐 SNS 올리면은 집계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몇 명이 보냈다는 거. 그러면은 뭐 그래서 지역당에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거는 하려면 못할 건 없겠지. 그런데 뭐 그 정도로 불신해서나 아니 근데 슬프긴 하다. 불신해서가 아니라 네. 뭐 그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예. 법률적으로 중앙당에서는 그렇지. 그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썼다. 지역 시도당에 이제 뭐 내려 보내긴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모였다 그러면 좀 다른 시도당 또 다른 어려운 시도당에도 이렇게 좀 내려 보낼 수도 있고 그런 네. 거니까요. 예. 지금 그래서 그 연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난 그 총선 중간쯤에 이제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총선 끝나고 나면은 바로 지역당 재정비해서 지선 준비에 돌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비대위 출범할 때 비대위가 해야 될 역할을 크게 보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전당대회 준비, 네네. 그리고 이제 지역당 재정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비대위 움직임에서 그런 게 좀 그런 그 두 가지를 하는 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비 올리니까 그 올리자고 하니까 회계감사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날짜 5월 25일이니까 이게 아마 5월 22일인가 23일 정도 되면은 끝났어야 할 거고. 네네. 가피우스님이 트윗에 올리신 거에 의하면은 정말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늦어도 월요일쯤에는 뭐 결과가 공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관위에 이제 회계 보고는 됐을 거고. 근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중앙당의 회계 서류가 올라오는 메뉴를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도당 뭐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는 아예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뭐 20일 안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 지역들은 다 올렸을 거고. 중앙당은 최대 40일 안에 올리면 되는 건데. 중앙당 그 저기 회계 자료도 보신 분이 있다는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 찾아가지고.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돼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거 총선 투표일 이후 4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4월 10일에 끝났으니까 그럼 대략 5월 20일이란 말이에요. 40일이니까 한 달하고 열을 하면은 그러니까는 사실 중앙당 거는 볼 수가 없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실제로 자료 링크 올리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트위터에.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거 지역당 거를 보고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어가지고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중앙당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는 게. 이제 지금쯤 올라왔을 것이다. 지금쯤 올라오는데 어디서 보는지 난 모르겠다. 중앙선관위에 중앙당에 대한 거는 안 보이거든요. 내가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못 찾았을 수도 있지.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가 갑자기 확 새버렸는데 그 감사는 감사고. 그렇죠. 감사는 감사고. 지금 그리고 돈 받는 거는 지금 현 비대위잖아요. 그렇죠. 과거 당직자를 믿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뭐 당비를
못 올리겠다는 거는 좀 굉장히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금 현 비대위를 못 믿겠다고 본인 스스로 인증하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 총선 당시에 그거는 이미 이제 과거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건 예. 그거고 뭐 그건 그대로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일이지만은 그렇지. 그거랑 지금 당 재정 상황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그런 얘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돈을 보내는 거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일이다. 뭐 과거에 정말 회계 부정이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돈을 심각하게 떼먹었다 칩시다. 뭐 그럼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돈 뺏어내기 하든가.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면은 그냥 뭐 그거는 그거대로 뭐 처벌을 받든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당에 돈 보내는 건 돈 보내는 거죠. 네, 어쨌든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지역 시도당이 우리 이제 창단 준비할 때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당이 되려면은 최소 5개 시도당, 지역 시도당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당마다 당원이 1,000명인가 최소 당원이 1,000명인가 그렇죠. 지역 네. 당마다. 그래서 이게 당을 창당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당을 유지할 때도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도당이 예를 들어서 하나씩 문을 닫게 돼서 5개 이하가 된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에는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당을 표방하는 시민단체가 되겠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시도당 나름의 따로 당비를 뭐 걷거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네, 이제 네. 중앙당으로 이제 돈은 모이게 돼 있고 그 중앙당에서 각 시도당에 지원금을 내려 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당비 또는 뭐 후원금이 중앙당에 대한 후원금 증가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당비가 충분히 거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 선거 때도 이제 그 총선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그 당 계좌 오픈하고 나가지고 그때 이제 계좌 오픈하고 며칠 만에 특별 당비가 3억에서 4억 정도 거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당시에 뭐 이석현 의원도 말씀하시고 연 대표님도 말씀을 하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돈 얼마 거쳤다는 얘기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제 지역구 후보들이 굉장히 우리도 제법 나왔잖아요. 그분들 중에 계좌 마감된 케이스가 없어요. 이낙연 후보 그렇죠. 빼고 단 한 명도 없죠. 이낙연 후보 빼고 단 한 명도 없고 막 계좌 뭐 천 단위도 잘 못 들어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심지어 공동 당대표 했던 김종민 의원도 네. 못 터뜨렸어. 네. 안 터졌어. 네. 계좌 터진 후보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17반에서 돈을 다 이렇게 막 여기저기 집어넣고 해도 우리 당 당원들이 그 쓸 수 있는 화력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매달 당비 내봤자 막 매달 몇십억씩 꽂힌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이제 막 심각한 착각이다. 그러니 지금 보면은 뭐 머리 잡고 싸우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다들 보면 열성 당원이라 가지고 지난 총선 때다 그럴 때 이제 특별 당비 막 몇십에서 몇백만 원씩 내신 분도 있고 그렇다고. 근데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꼴 보기 싫으면 나가라 그러는데 뭐 서로 큰 손일 거고. 서로 큰 소리인데 어차피 뭐 나가라고 해봐야 서로 안 나가실 거고 웬만하면. 아 근데 나는 나오고 싶더라. 나보고 나가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안 나간다며. 아니 근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간 게 이제 나는 그 이낙연 대표님한테는 약속이 있어서 안 나간다 그러고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참 이 어떤 뭐든 막 욕을 하고 뭐 개새끼 소새끼 그러고 뭐 세력이다 그런 소리 들어도 그냥 다 우습게 생각이 되는데 뭐 비대위에 반기 들 거면 나가라 이런 얘기를 딱 한마디 들으면은 그건 진짜 힘 빠지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을 나왔는데 민주당에 와 있나 이런 착각도 좀 들 정도로. 뭐 저도 이제 뭐 저는 별로 이제 여기저기 애착을 안 심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실망할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기운이 빠지더라고. 왜냐면은 뭐 이제 우리 당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렇지. 또 이 소리를 또 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김호준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막 이동형이 있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냥 또 이런 거 보면은 한민족의 DNA는 역시 강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가 되면 지금 상황이 결과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이제 과정의 일부로 지나가야 될 것이고 이게 과정의 일부로 지나갔을 때 이 상황을 그냥 냅두면 아무것도 거질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각자가 교훈을 챙겨야 된다 이 상황에서. 뭐 그래야지 최소한 인생 헛되이 살았다는 느낌은 덜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제발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서 곧 내려오시는 이제 거의 끝나셨죠? 그렇습니다. 5월 30일로 이제 그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니까 이제 뭐 오늘 25일이니까 5일 남았네요. 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님 소식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뭐 마지막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계시는데 21일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 이제 초대해가지고 연찬회를 열었어요. 내일 이제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눈치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가서 배지 달 것도 아니고 뭐 당에서 나가라 그래도 별로 신경도 안 쓸 걸. 그럼요. 개딸 지랄하면 그냥 나도 저기 뭐 고소로 돈 좀 땡겨 먹고 그렇게 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눈치를 안 볼 뭐 마음 편하니까 이제 막 이제 그 속 시원해 마음에 있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있는 말씀들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당선인들 모아놓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화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 이게 사실 그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에 좀 더 부합되는 건 아무래도 민주당이죠. 그리고 뭐 당연히 초선 당선자도 민주당이 훨씬 많겠죠. 민주당이 그렇죠. 초선 자연스럽게 민주당을 향하게 되겠죠. 그렇구나. 초선 당선인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을 향해 수박이라고 부르며 이건 뭐 이제 민주당이네. 역적이나 배반자로 몰아간다. 뭐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양문석 면전에 대고 말씀하신 건데. 양문석. 양문석 얼마나 띠꺼웠을까. 양문석 참석했을라나? 아니 그 참석해야지. 아니 바쁘다고 안 나갈 수도 있지 뭐. 보수와 진보의 대립 속에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가 생겼고 이에 따라 나쁜 폐해도 생겨났다. 이 같은 문제들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한자도 틀린 말씀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정치는 나를 뽑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 또 이제 뭐 우리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지만 공방이 끝나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에게 자꾸 수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지 잘 생각해달라 이렇게 초선들한테 당부를 하셨는데 참 슬프죠. 민주당 초선들이 이런 말을 알아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요즘은 조금은 알아들어야 되긴 하는 상황이죠. 추미애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뭐 한 2만여 명 정도가 탈당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초선 중에 우원식 찍은 놈들 찾아서 다음에는 당선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나 그러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트윗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21년 11월 8일인가 그 신장식이 뉴스아이킥 있잖아요. 네네. 그날은 그 신장식이 안 나와 뭐 휴가인지 뭔지 안 나와가지고 표창원이 사회를 봤거든. 네네네. 그날에 우원식 전화 인터뷰가 있었던 날이야 그날이. 네. 근데 그 우원식 전화 인터뷰 영상 제목이 뭐냐면은 이재명 절대 감옥 안 간다야. 그때 우원식이 선대위원장이었거든 이재명 캠프. 예. 그러면서 뭐 윤석열은 뭐 감옥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은 절대 갈 일 없다고 얘기했다고 그때. 그 정도로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을 왜 개딸들이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대체? 모르겠어요. 추미애 이겼다고 그냥 싫어하는 거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 사람들은 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당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개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 한번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당 외부에서 봤을 때는 추미애가 훨씬 친명하고 거리가 멀어요. 추미애는 자기 정치 욕심이 굉장히 강해가 자기 정치 욕심이 누구보다 강한 인간이고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우원식은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추미애는
집이 몰라. 그 추미애 뒤통수 깐 거 저 지난주인가 제가 그 준비했다가 이제 시간 밀려가지고 못한 거 하나 있는데. 예, 그렇죠. 그게 그 저기 옛날 뭐 환노위원장 할 때 뭐 법안 통과시켜버린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게 그 시사인에서 그나마 제가 제일 좋아했던 청관율 기자 기사거든. 그게. 청관율 기자. 네, 그게 이제 2000 그때 이명박 때였는데 2009년인가 그때 이제 환노위에서 상반기 때까지는 그때 이제 그 추미애가 민주당 환노위원장이었는데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당론의 스텝을 잘 밟아가지고 막 그때 뭐 이렇게 버티기하고 그런 거 추미애가 막 나가가지고 앞에서 몸빵하고 장난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 저 상반기 때만 해도 다들 박수를 쳤다고. 추미애 정말 잘한다고. 근데 연말 되니까 갑자기 자기 혼자 툭 튀어나와가지고 당론이랑 다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근데 추미애 입장에서는 추미애는 또 뭐라고 그거를 자기 변호를 했냐면은 그때 그 언제야? 그러니까 당 대표 나왔을 때 그 김어준 방송 나가가지고 그때 민주당에서 당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랬어. 그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말이라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네. 그 당시 기사가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리고 청관율 같은 양반은 뭐 이제 진영적으로 싫어할 수는 있지만은 팩트 체킹은 정말 빡세는 양반이거든요. 열심히 하죠. 네. 예. 그 진정한 시사인의 에이스는 청관율이 저 주준우 같은 그런 허접대기가 아니고. 그죠? 그런 양반이 이제 연락이 딱딱 짚어가지고 쓴 기사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야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건 자기 정치하려고 자기 업적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 남기겠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마저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양반이라고 이 양반이. 근데 이재명이랑 계속 뭐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쪽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과연? 어쨌든 추미애가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뭐 우원식이 막 수박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 수박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말 더 잘 따라줄 가능성이 커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아쉬운 대로 뭐 그래 아쉽긴 하지만 뭐 우원식 뭐 축하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와 다 죽여버리겠다. 야. 그러니까 우원식 찍은 사람까지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다 하시고요. 빨리 넘어가자. 그러니까 기분밖에 없어 이 사람들 판단 기준이. 자, 그래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요. 니들이 이렇게 우쭈쭈해지는 개딸이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예. 그리고 니들 수준도 별로 다르지 않다. 사실 뭐. 네, 그리고 양문석 수준 개딸 수준이지 뭐. 볼거 뭐 있나. 네, 그리고서 5월 22일에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바로. 예. 그래서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 정치, 팬덤 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 극단적인 팬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본령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만 명 유권자가 있고 이 중 60%가 투표하고 또 다수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을 생각해보자. 그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당원이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에서 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다. 이것도 이제 개딸들은 부정하고 싶겠지. 김진표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겠지. 다 개딸이라 생각하겠지. 민주당 찍은 사람들은 다 개딸이라고 생각할 거야. 네. 하지만 김진표 의원은 수원에서 육선까지 했던 육선까지 한 양반이야. 니들이랑 레벨이 다르다고.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재명보다도 정자랄인데 따지고 보면은.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면은 그래서 장관들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 존경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네. 그 뒤에는 국회의원 뒤에는 20만의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뒤에 개딸하고 있으면 존경하는 국회의원 소리 아닐 때. 개딸 의원님. 개딸 같은 개딸 의원 뭐 이렇게 얘기 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은 그래서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달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참 이것도 참 돼지고기 진주 목걸이지. 진짜. 아니 이거 사실 기본이잖아. 이게 기본이 땅에 떨어지니까 이게 좋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새삼 해야 된다는 현실이 진짜 참담하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SNS가 널리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팬덤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초기 노사모와 같은 건강한 팬덤과 달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제하고 집중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 안타깝다. 노사모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었다. 이게 이제 그 노사모의 이 거침없는 비판에서 이제 그 자성의 목소리로 나온 게 이제 문파잖아요, 말하자면은. 네네. 근데 이게 참 이제 비극적인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전략적 지지인가? 비판적 지지가 아니고 전략적 지지인가? 그거였지. 전략적 몰빵. 뭐 이제 몰빵론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거의 무조건적인 지지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실제로 어쩔 수 없어하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다들 즐겼는데. 어쨌든 근데 이거 어쨌든 그 초기 노사모랑 지금이랑 크게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 크게 그 사람들이 거의 그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예. 하고 이제 이게 그 비극에 생기는 이제 피해 의식, 그다음에 네네. 어떤 그 뭐라 한편은 저는 이것도 이제 현실 도피적으로 이제 자기 합리화 그런 기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뭐 거예요. 예. 이를테면 그런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못 지켜서 지몸미 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행동이 그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게 이재명한테까지 이어진 거죠. 네. 이게 참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감시할 때 그래서 네네. 그냥 당신들은 내 지지에 그 감시하고 비판하는 사람 많으니까 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긴 한데 참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지지의 그것도 약간 좀 균형감이 필요한 줄타기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런 식의 어떤 균형감, 미묘한 절묘한 줄타기 균형감 것 같은 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확 한쪽으로 쏠려버리게끔 그렇게 또 시절이 흘러가 버리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지금 뭐 그런 이제 이건 뭐 통계적으로는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이제 이런 그 정치적인 대립 구도가 이제 뭐 각 우리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적대적 그 양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간혹 들리는데 저는 그걸 사실이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각하게 간 데에는 그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과거가 계속 청산이 안 되고 과거 청산을 못 하고 계속 그 과거들을 계속 그냥 꾹꾹 눌러놓고 쌓아가면서 계속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제 뭐 그게 뭐 7일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선거하면 뭐 토착 요구 소리 나오잖아. 그러니까 친일 청산을 안 하니까. 친일 청산 그래 많이 됐죠. 아니 근데 이제 좀 이제 한쪽에서 인정하고 그냥 뭐 그래 우리 잘못한 거 맞다 인정하고 거기서 이제 딱 사과하고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저는 진정한 청산이 그거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래 우리가 그건 잘못했다 인정한다 사과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거기서 절차선을 딱 끄어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누구도 자기 잘못을 그렇게 제대로 시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뭐 나경원 하나 가지고 자꾸 토착이고 타령하는 것도 그것도 웃긴 일이야. 지긋지긋하지 솔직히. 예. 예. 언제까지 우리 먹을 거야? 근데 이젠 나경원 하나 아니잖아. 윤석열도 토착이 오고잖아. 거기는 그냥 정신이 혼미해. 아니 오늘 지금 25일이잖아요. 네. 아침에 재난 문자 와가지고 뭐 서울 시내 상공에서 네네. 무슨 정보 행사 관련해서 비행기 비행 훈련한다고 한 30분간 시끄러울 거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좀 있으니까 정말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만 블랙 이글스가 한강 위쪽에서 비행 훈련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정보 행사를 하길래 설마 이건 뭐 윤석열 취임 행사인가 그랬더니 맞아. 취임 2주년 행사를 한대. 에어쇼를 하면서. 정신 진짜 못 차리네. 정신 진짜 못 차려. 그러고 싶어? 아니 뭐 어제는 또 뭐 기자들 불러가지고 간담회 한다고. 네, 뭐 계란말이도 해주고 뭐 그랬다면서요? 아니 애초에 그 대통령실에 왜 전속 요리사를 왜 둡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정치에 그 국정에 전념하라고 그런 이제 주변 일을 하는 사람들 두는 거잖아요. 참 이 사람은 뭐 일에 앞뒤도 없고 일머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다고 쳐. 도대체 주변에 있는 새끼들은 뭐야?
아니 뭐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주변에 꽂아놓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사실. 유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지. 근데 유능한 사람이라고 꼭 또 유능한 사람들만 주변에 모이는 게 아닌데 무능한 사람 주변에 유능한 사람이 모이기가 쉽겠습니까? 그래 봐야 안 되겠어요? 아니, 기본을 할 줄 아는 애 그렇게 없나? 아니 뭐 사람 버는 돈 있으면 그런 부인이랑 결혼했겠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예. 이혼을 하시고 권장하지만 네. 뭐 안 되겠죠. 자, 해서 단신은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에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 그리고 웰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으로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 PC까지 조립해 드립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웰컴퓨터의 견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웰컴퓨터 배송에 사용하는 안전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안전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편하게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웰컴퓨터가 그동안 이제 사은 행사를 하면서 그 최첨단 추천 방송을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채널이 이제 그동안은 추천 방송의 흔적들만 한두 개 영상 남아 있고 그랬었는데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 들어가지고 이제 쇼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얘가. 그 쇼츠들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블로그를 통해서 거의 하루에 1개 정도의 게시물들이 주로 이제 그 웹컴퓨터에서 조립해서 출고하는 PC 리뷰나 그러니까 PC 리뷰는 아니면은 새로 들어온 부품 리뷰들을 하고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리뷰에 올라와 있는 컴퓨터들을 이제 영상 촬영해가지고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검색 노출도를 높여가지고 좀 더 이제 이 컴퓨터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차원의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요거 이제 좀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쇼츠 한 번씩 클릭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셔가지고 웹컴퓨터가 이제 검색 노출도가 좀 올라가는데 보탬이 되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 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 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 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뭐 조만간에 또 약간의 밤식빵이 출시될 거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밤식빵. 네. 지금 이제 밤 양갱 만들고 밤이 좀 남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 소진하시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네. 아무튼 조만간에 밤식빵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첩보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또 식빵 판다는 것도 올라면 급하게 또 그냥 후딱 다 팔리고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거 기념인가? 트로트계 이재명 구속 수감 아니야. 된 그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다. 네. 그것도 가능하겠다. 김호중 저희 빵 갔는데 식빵 좀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원래 그냥 하겠다. 일반 연예인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나름 트로트계 이재명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아니 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잠깐 해보자면은. 네. 그 솔직히 음주로 그냥 과실치사도 아니고 그냥 기물파손만 그러니까 재물손괴만 생겼잖아요. 네네. 그게 오면 구속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벌금 내고 면허 취소되고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높은 면허 취소되고 그걸로 끝인데 증거인멸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그 음주하지 않았다. 예. 뭐 그리고 뭐 하여튼 증거인멸에 그 뭐야 그 저기 대리인 내세워가지고 막그 네네. 총대 매개 만들고 그런 아니 짓까지 그 했잖아. 총대 그 하려는 것도 기획사의 가장 어린 매니저 22살인가 그런 네. 그런 애를 갖다가 처음에 대신 내세우려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그 좀 더 대가리 굵은 매니저가 대신 총대 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키워가지고 지금 구속이 된 네.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뭐 다 먹어버렸다고 하질 않나 뭐 하여튼 그다음에 또 이 단골 메뉴 하나 나왔죠. 아이폰인데 네. 휴대폰이 네. 비밀번호 절대 안 알려주겠다. 뭐 사생활 노출 어쩌고 예.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CCTV에 찍힌 이제 비틀비틀한 걸음걸이 그 걸음걸이가 원래 비틀비틀하다 그러고 나오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엄포를 하고 너무 심하게 이제 자기 무덤을 파는 바람에 결국 이제 구속 수감이 됐어요. 네네. 구속 수사가 됐어요. 뭐 이제 그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저 김우중 빵이 가는 식당 만들으라고 스페셜로. 하여튼 예, 저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예. 아니면 밤식빵 만드신다 그러길래 네. 그래서 밤냉경하고 좀 남았나 보다.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자, 아무튼 뭐 식빵 소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네. 예, 대기를 타시기 바랍니다. 식빵 사실 분들은.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보죠. 네. 자 저희도 놓치고 있었는데 예, 총선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민영화 아니냐. 네, 뭐 그러니까 이게 벌써 1월에 올해 1월에 법안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원안보 특별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 여야 합작으로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올해 1월 이거 놓친 건 아니고 아이템 물었는데 네네 밀렸어요. 네,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요거 법 통과되면 한번 다뤄볼까 그랬는데 우리 1월달에 이거 할 정신이 어디 있어? 그렇죠. 1월이면 뭐 개미당 어쩌고 막 뭐 맨날 머리 터지는 상황이었는데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못했던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요 이번 주에 이제 가스 민영화 이야기 이번 주 이것도 지난주부터 나왔었나 대략 아무튼 네네 맞아요. 가스 민영화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조금 기시감을 느꼈던 게 과거에 우리가 전기 민영화에 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민영화는 아니고 이제 뭐 전기 가격 가지고 이제 네. 얘기할 때 근데 이제 그 송배전 뭐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이제 뭐 민영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한국 잡았던 게 있어가지고 좀 기시감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뭐 이번 주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전기 민영화 지금 이제 스텝 밟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는데 과연 뭐 어떤지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원안보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 이게 공급망 3법이라고 합니다. 공급망 3법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정확한 풀네임은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안. 네. 이게 이제 풀네임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개는 뭐냐? 이게 이제 그겁니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 8일에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거는 작년 5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올해 1월 9일에 통과가 됐어요. 이거 세 개를 합쳐서 이제 그 공급망 3법이라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장 처음 발의한 것은 지금은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간 그 황운하 의원입니다. 네. 의외로.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지금은 이제 곧 일반인이 될 네. 김한정 의원. 네. 김한정 의원이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발의를 했어요. 양금희 의원이라고. 네. 이 자원안보 특별법 법안을 발의를 했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된 이 법안은 이 세 명이 낸 각각의 법안들을 잘 절충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라고 합니다. 네네. 굉장히 조용히 사실 지나갔어요. 이때 그 뭐 이 시국 자체가 이제 작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 12월달 같으면은 그때 뭐 있었나? 우리 이제 그 창당한다고 네네. 들어갈 때였고 뭐 이제 1월달도 마찬가지고 1월달에 창당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였고 그때 뭐 그리고 뭐 이제 아마 예산안 시즌이었을 거고 연말은 아마 이제 요 작년 5월달에 통과된 거 뭐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요거는 사실 뭐 이 법안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제 막 눈에 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고 뭐 그렇긴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놈의 법이 도대체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 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올해 1월 12일에 이투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17개월 만에 통과된 자원안보법 무엇이 담겼나 이제 이런 기획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존에 각 이제 에너지 자원별로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그다음에 도시가스 사업법,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사업법 이런 식으로 에너지원 그러니까 그 소재별로 네네. 그러니까 자원별로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근거에 이제 뭐 에너지 뭐 수급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법안별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석유는 뭐 석유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해외 자원 개발 분야는 자원 개발 분야대로 그런 게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하나로 묶는 그런 이제 법안이라고 할 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안보법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4조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원안보는 핵심 자원의 가격 안정화와 중단 없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능력을 갖춰서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상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자원안보 기본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5년마다 수립해서 이제 시행하도록 한다. 마치 이제 기재부가 그 뭐 재정 5개년 사용 5개년 계획 뭐 이런 네네네. 거 재정 운용 계획 같은 거 이제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원안보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 자리이고 이것도 이제 산자부 장관이 하게 되고 수장으로서 이제 총 심의위원은 20명 이내. 그래서 이제 이 자원안보협의회라는 게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원안보를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상황을 그래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각 그 에너지를 이제 수입해서 뭐 판매하거나 이제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네네. 공급기관 그리고 이제 그 자원을 사용하는 수요자 그리고 또는 연구기관 이런 곳들이 핵심 자원의 가격, 재고, 수출 수입량 그다음에 국내 매장량, 뭐 공급 위헌 요인 등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이 사람들 내놔야 돼. 그 이런 이제 자원 전반의 어떤 뭐 유통 그다음에 뭐 재고까지 이제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통합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거를 이제 법으로 명시를 했다는 거네. 예. 그래서 이거를 야 너네 뭐 얼마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놔야 돼. 아 우리 이거 얼마큼 갖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정부가 우리 필요해. 내놔야 됩니다. 이 법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봐서는 뭐 별로 문제될 거 없어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사실 일부도 아니고 하나의 내용 때문에 이 법안이 가스 민영화 법안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처음 뭐 법안이 발의되면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던 건데요. 2022년 10월 17일에 에너지 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도시가스 제3자 처분 특례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 이제 이게 기사 제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한국가스공사 제2노조 더코가스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도시가스 제3자 처분 조항이 특례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잠깐만. 네. 앞서서 이제 지금 우리 자원안보법에 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자원안보법만 놓고 보면은 뭐 민영화라고 얘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 법 취지를 봐도 그렇고. 네. 이 안에 제33조에 네. 이 지금 한국가스공사라던가 이 제2노조라던가 아니면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민주노총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그 태클을 거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도시가스 제3자 처분 내용이 들어가 있는 3자 처분 조항이라는 게 원래 다른 법에 들어가 있던 건가 그러면은? 다른 법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원안보특별법 제33조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 자원안보특별법은 올해 통과된 법인데 네. 도시가스공사 제2노조가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건 22년 10월 달이란 말이야.
그래서 타임라인이 오르니까. 22년에 된 거는 이때 법안 발의가 됐단 말이지. 황운하랑 17개월 만에 통과가 됐으니까. 그렇죠. 아하. 네네. 네. 그래서 통과되지 않게끔 태클을 걸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네. 자, 그래서 다시 한국가스공사 제2노조 얘기로 들어오면 핵심 자원 중 유일하게 도시가스만 제3자 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특례다. 네. 그래서 삭제해야 된다. 네. 도시가스면 굳이 이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자원안보특별법에서 핵심 자원으로 분류가 된 것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에너지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핵심 광물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들의 소재 부품 관련된 자원들까지 모두 네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만 제3자 처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33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은 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 사업법 제8조의 3, 제 8조의 4, 제10조의 6 및 제10조의 14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원 위기 상황이 오면은 이제 가스를 직수입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가스를 직수입하는 업체는 이제 팔려고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수입해 와가지고 쓰려고 좀 바로 싸게 왕창 들여서 써보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LNG 발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소로 바로 쓰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각각 그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디 팔아서 뭐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가지고 오는 네, 이제 네. 그게 이제 직수입 업체입니다. 네. 이 직수입자들을 한테 정부가 자원 이제 이 LNG와 관련해 가지고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비축 물량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니네 쓸 만큼만 갖고 오는 거 말고 좀 더 사와라. 네. 해서 좀 쟁여놔라. 이거를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쌓아 놓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위기 상황이 끝났어.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가격 안정화에 기여를 했는데 이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잉여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잉여 물량은 이제 이걸 이 업체에서 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지. 네.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니네가 마치 가스공사처럼 이 LNG 남은 거를 네. 비축했던 거를 네. 팔 수 있다. 민간에. 예, 민간에. 그게 이제 제3자 처분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스공사 외에 다른 애들이 그 민간에 팔 수 있다는 거잖아. 민간에 팔 수 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 그 다른 일반적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려고 가스 왕창 들여오는 이 업체들이 민간에 공급할 공급 라인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시중에 자기들 비축분 내다 파는 게 뭐가 문제가 되지? 아니 그것도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네. 나면 잉여품이 한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 좀 더 봅시다. 네. 어쨌든 직수입 업계에서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네. 비축 물량은 정부 명령에 따라서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물량이 제한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남아버린 잉여 물량은 가스공사에서 만약에 우선 구매를 해준다면야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다른 제3자한테 판매를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가스공사가 못 사주면은 그럼 제3자한테도 팔아야지. 네. 예.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비축 물량이 생기고 잉여 물량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쪽 베네핏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내의 LNG 가격의 변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거니까 직수입 업계가. 자, 그럼 뭐 가스공사가 이제 적당한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해 주면은 다른 곳에 이제 판매가 되지 않겠죠, 잉여 물량이. 네. 근데 다른 곳에 판다고 해도 그 일단 이제 팔 수 있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가스 소매상이나 뭐
가스 사용자들이 되겠죠. 일반 이제 사용자들. 네. 그렇게 제한돼 있는데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가스공사를 통해서 가스를 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직수입자들이 잉여 물량을 막 우리 많이 남겨 처먹어야지 하고서 비싸게 팔아도 가스공사에서 파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상으로 못 받는 거지. 그렇죠. 가스가 막 심각하게 달리는 상황이 아닌다면, 근데 달리는 상황이면 잉여 물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 가스가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가스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얘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 가스공사에서 파는 가격은 산자부에서 정하는 가격이거든요. 네, 네. 기재부에서. 네. 그러니까 직수입사가 그렇게 뭐 좀 팔 수 있다고 해서 막 재미를 볼 수 있냐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뭐 독점 구조로 막 그렇게 강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네. 그리고 이거는 매우 일시적인 이벤트라서 네. 정부가 일단은 비축해 명령을 먼저 내리고 나서 야 상황 종료. 네. 이제 남은 거 뭐 팔던가 해. 뭐 이렇게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할래야 뭐 할 수가 없어요. 했다간 큰일 나는 거지. 평상시에는 니네가 쓸 것만큼만 딱 사서 써 이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민영화라고 해도 되나?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죠. 다른 핵심 자원들 중에는 이런 처분 조항이 없는데 왜 도시가스만 유독 있냐? 뭐 저는 그거 좀 이해될 것도 같은데. 그래요? 도시가스 그 천연가스 같은 게 특히 그러니까 이게 가스 그럼 대부분 도시가스 천연가스잖아. 네네. LNG 같은 경우에 보관이 굉장히 빡세잖아요. 보관하기가. 기름은 그냥 탱크에 넣어놓으면 뭐 상관없는데 이거는 고압 그다음에 저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액화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되니까 계속 보관하고 있으려면 보관료도 만만치 않게 들고 안정성도 좀 후달릴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래 짱박아 놓지 말고 그때그때 풀어줘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별히 이제 뭐 이유는 그러니까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뭐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는 안 해놨으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냥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하면 있습니다.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자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자원안보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막 이례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 이미 도시가스 사업법에 이런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거네. 네네. 전부터 원래 있었다. 네. 그럼 그거 가지고는 왜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자원안보특별법이 통과가 되니까 가스 민영화라고 하느냐. 저는 오히려 좀 이게 이상합니다. 네. 네. 좀 명분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민간 이 가스 수입사들 그러니까 직수입자들이 이제 들여오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LNG 물량의 한 20%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급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어떤 LNG 수급에 위기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고 그럼 도움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게 해야지. 얘네들은 민간 기업들인데. 네. 그러니까는 뭐 이런 제3자 처분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게 그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예. 허가해 주는 거는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민주노총 등이 얘기하는 거는 공공성, 그러니까 자원 공공재니까 공공성에 대해서 너무 좁은 의미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공공성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이런 자원들은 무조건 가스 공사만 팔 수 있어야 해. 네. 예. 여기서 단 하나도 어긋나면 안 돼. 뭐 이제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법에서 명시한 거는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상황이 근데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민주노총 등의 주장은 좀 빡빡하게 너무 그러니까는 좁은 의미로 공공성을 주장하는 거 아닌가. 좀 억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리고 또
좀 한편으로는 민영화 혐오. 그렇죠. 예. 너무 민영화 발작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혐오, 공포증을 좀 조장하는 면이 있다. 이거 사실 저는 지금 이제 가스 민영화 뭐 지난주에도 저도 SNS상에서 보면 이제 가스 민영화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의 글들도 보긴 했는데 사실 근데 그분들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없어. 민주당이랑 국힘이 네. 손잡고 마치 그 윤석열이랑 이재명이 손잡은 것처럼 그래서 가스공사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 민영화 하려고 네. 야 법안을 소리 소문 없이 이것들이 작당해서 통과시켜 버렸다. 근데 이제 일단 뭐 지금 이제 짚어 주신 것처럼 관련 조항이라는 게 이미 그 뭐 도시가스 사업법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도시가스 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에다가 약간 살을 붙이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 기존 시장을 대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영화 그러면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가스공사가 없어야 하고 가스공사가 완벽한 없어지고, 민영화라고 네. 하면 가스공사가 없어야 되고 뭐 거대 기업의 여러 막 예를 들어서 뭐 SK 뭐 GS 그렇죠. 막 네. 이런 애들이 막 가스 수입해 가지고 막 경쟁하면서 팔아치우는 그게 이제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 먹게 해가지고 완전 민영화인데 네. 그런 거랑 아주 거리가 멀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가스 수급이 원활치 않을 때 그때 이제 제한적으로 발동되는 그런 수준의 이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사실 민영화 이야기하는 거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민영화 혐오 정서에 기댄 네. 약간 정치적 뭐 쇼 아닌가.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잘 작동을 해가지고 네. 바로 한 21년쯤에 있었던 그렇죠. 우크라이나 때. 예, 그때 이제 있었죠. 네. LNG 가격 폭등할 때 그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죠. 정말로 네. 이 자원안보 특별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거를 논의를 해야지. 예. 민영화다 아니다 따질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네, 보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자원안보 특별법은 정말 보기 드물게 여야 합작으로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잘 통과시켰다. 광도 안 팔고 광도 안 팔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국회의장이 김진표 의장이라서 가능했던 거 아닐까?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얘네들 딴에는 생각보다 훌륭한 일을 했는데 뭐 이게 이제 근데 민주노총이 이걸 그 뭐야 민영화를 몰아가면서 불제르기는 되게 좋은 여건이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이제 가스 요금도 많이 올랐고 굉장히 이제 뭐 빡세게 오른 적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불만들이 많이 쌓인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야 민영화하려고 스텝 바른다 이러면서 그냥 사실 이런 거 기사 떠봤자 이거 법률 조항 다 따져보고 다 읽어보고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버리면 이제 민노총이 되는 아젠다 한두 개만 남아버리니까 사람들 뇌리에 박히니까 그냥 민영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이제 선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민영화라는 주장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그 분석해 놓은 기사가 없더라고요. 별로 없죠. 아예 없. 그러니까 왜 민영화인지를 얘기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뭐 공공운수노조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제3자 처분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럼 제3자 처분 있으면 안 되지. 민영화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따져봤더니 제3자 처분이라는 게 항상 뭐 무조건 민간에서 들어온 거 남은 거 사준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정부 요청에 따라서 비상시국 때 그쪽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게끔 정부가 요청을 하고 그렇게 확보된 추가 물량이 시중에 다 풀리지 않고 남았을 때 이제 그건 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을 봐줘야 되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소를 해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수 조항으로 붙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딱히 뭐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은 지난 우크라이나전 때 이제 우크라이나전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가스값이 많이 폭등했던 것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그 정말 잘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그걸 따져봐야 되고, 그걸 따져봐야 되는 뭐 아니면은 이제 지난번처럼 일본이 이렇게 불화수소 안 판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잘 막을 수 있느냐? 소부장 같은 거. 그런 걸 따져봐야지. 민영화하고는 그렇게 뭐 민영화 소리 할 만한 뭐 별로 그게 단서가 없어 보인다. 네. 좀 억까 같다. 어떻게 뭐 잘 찾아가지고 그냥 바로 민영화라고 까버리는 것 같다. 신기하다. 뭐 이제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뭐 기사 좀 찾아가지고 보고 이렇게 좀 끼워 맞춰 보니까 민영화랑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심을 하긴 했는데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이게 관건이 같긴 해. 그렇죠. 뭐 아무튼 이럴 때 뭐 이렇게 행정학 박사 학이라도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면이 안 서니까 네. 뭐 야, 니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면 할 말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예, 저희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껴 맞춰 보니까 이런 거 같은데요. 뭐 네. 이런 겁니다. 네. 딱히 빡칠 일 없다. 네, 네. 요즘 안 그래도 빡칠 일 많은데 하나라도 줄이면 좋잖아. 네, 네. 자 이제 뭐 이번 주에 또 좀 고민정이 어저께 좀 웃기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아, 네,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이 뭐 종부세를 지금 폐지하려는 거 아니냐. 네. 그래도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조만간 원내대표 되는 박찬대도 얘기하는 네. 거죠. 이게 이제 좀 그 거슬러 가보면 지난 대선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는 지난 대선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것 좀 근데 이 말 좀 웃기는 말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 같으면은 종부세 대상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아마 대상이 아닐 건데 네. 그렇게 좋은 집에 사시고 사시고 계시지 않을 거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되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없진 않겠지. 하지만은 이게 좀 법으로 제정할 만큼 보편적이진 않아 보이는데. 네,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튼 1주택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 노인 가구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노인 가구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사는 사람인데 이제 다 출가시키고 현금 자산 없어가지고 현금 자산 이제 소득은 이제 없을 거고. 네 그런 케이스들이 네, 있을 수 집만 있죠. 남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럴 땐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집으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집 팔고 자식들한테 좀 쪼개주고 어떻게 좀 뭐 그러든가. 먼저 사시든지 네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5월 8일 날 저는 5월 8일 날 이제 박찬대가 1주택자 종부세집 면제 폐지 그러니까 종부세를 면제해주자 1주택자 1주택자는 면제해주자. 무조건 면제해주자 네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뭐 맞네. 당론은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민정이 훨씬 더 파격적인 주장이구나. 네, 그 점점 세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네. 아예 없애버려. 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때도 좀 벙쪘었는데 뭐 박찬대도 지금 건물 한 채 있는 걸로 나오는데 7억짜리 건물이면 뭘까? 지방일까? 아니면 집일까? 그 조그마한 상가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7억짜리 건물 한 채 있다고 하긴 합니다. 네네. 자 이런데 이제 5월 24일 날 고민정이 이제 종부세 폐지를 아예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려. 네. 야, 고민정답지 않아요. 네.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인데. 근데 이제 요 세 가지 주장들의 이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제 예를 들면서 극복하겠다고. 네, 그거 이제 넘어서야 된다면서 하는 얘기들이 다 이거였어요. 나 미치겠네. 얘네들 봐라. 좀 벙찌죠. 네, 벙찌입니다. 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오랜만에 종부세 이야기 나왔으니까 종부세가 뭐냐 뭐 저는 솔직히 종부세 낼 일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도통 관심을 안 가졌지만은 네, 뭐 저라도 낼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도 또 이러니까 또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렴풋이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찾아가지고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개요를 한번 보자면은 뭐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죠.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주 싼 부동산이면 사실 뭐 세금 거기다 추가로 보유세 말고 추가로 매긴 그렇잖아. 종합부동산세라고. 그 이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정해주고 이제 그 이상 되는 부동산 보유하면 세금을 매기겠다. 이게 이제 종부세의 뭐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종부세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과세 기준을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그 부동산의 기준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시가가 나오잖아요. 그 네네. 시가를 가지고 이제 보유한 부동산을 그 각 세대에 거주 중인 그 실거주 중인 그 세대에 거주 중인 총 사람들 머릿수대로 나눠가지고 기준액을 그 머릿수에 걸맞는 기준액 표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액 표랑 비교를 해서 기준액보다 시가가 비싸면은 이제 거기에 그 비싼 만큼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더라도 혼자서 사는 경우랑 그렇습니다. 뭐 네. 두 명이 사는 경우 네. 아니면은 4인 가족이 사는 경우 이거에 따라서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혼자 거겠네요. 살면 이제 부과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네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네. 뭐 4인 가구, 6인 가구 이러면은 종부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생각해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뭐 6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단위 면적 그러니까 30평 아파트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30평을 다 쓰는 거고 6명 가지고 살면 한 사람 5평씩 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야 되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형별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은 뭐 이렇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뭐 이거는 괄호로 네네. 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주택 해가지고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 주택은 9억 원이고 뭐 부속 토지까지 포함했을 때는 12억 원. 그러니까 이제 그 단독 주택은 아마 아파트랑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주택 합산 토지는 그 이제 뭐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 가면 네. 과세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 이거는 이제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같은 건데 이거는 80억 원 넘어가면 과세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9억 원 그러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웬만만 하면은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 서울 같은 경우는 다 과세 대상이 되겠구나. 그렇죠. 경기도는 한창 이제 올랐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다 저 그때 평균 10억 가까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서울은 아무리 허름해도 뭐 집이라고 그러면은 그때 많이 올라서 그렇게 돼 버렸죠. 네. 그래서 2022년인가 2021년인가가 100만 명이 넘었구나.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 또 확 빠지는 추세이긴 한데 네. 과세 그 대상자가. 네. 어쨌든 이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때 처음 생긴 거죠. 네. 이게 이제 2005년에 당시에 이제 참여정부가 처음에 이제 재산세 강화 정책을 떠줬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강남구청장이 개겼어. 부자 동네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산세 자체가 지방세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정부 시책에 역행해가지고 재산세를 확 깎아줬어요. 네네. 지방세니까. 이거 그냥 그 노무현 정부니까 한번 엿먹어봐라 그러고 이제 개긴 거야 강남구청장이. 네. 그래서 그러고 나온 게 이제 국세인 종부세를 이때 신설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 신설하면서 좀 이 법안이 좀 엉성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해에 보면은 그 개인별로 재산을 합산해가지고 종부세를 딱 부과를 해버리니까 부부가 이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있고 이제 뭐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별로 종부세를 부과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리고 부부가 재산을 공동 명의로 딱 때려버리면은 이게 그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네네. 그런 이제 맹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당시에 그래가지고 많은 부부들이 실제로 이걸로 종부세를 회피를 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네. 바꾸고 막. 뭐 이제 재산 쪼개기 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물려주면은 이제 증여세가 또 별도로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려주는 거는 절세에 효과가 없는 반면에 부부 공동명의로 돌려버리면 된다. 이게 아마 이제 강남 그쪽에서 이제 퍼진 그 꼼수였나 봐요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그 2005년에 시행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2006년에 다시 이제 종부세를 그 이제 집행 방법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무조건 한 가구당 가구 원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죠. 가구당으로 계산해서 종부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이명박 정권 넘어오면서 이제 이때 이제 2006년에 이렇게 부과를 하니까 헌재 제소를 했어요. 이때 한나라당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08년에 위헌 결정이 납니다. 네네. 이게 왜 위헌 결정이 나냐 이제 당시 헌재 결정위를 보면은 세대별 합산 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따라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함으로 헌법에 어긋난다.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는 이게 그 안 묶여지니까 네네네. 오히려 이제 뭔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현재 위헌 판결 나고 나가지고 이제 그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가지고 종부세 적용 구간을 다르게 지금처럼 현행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재편성이 되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이 종부세 때문에 이후에 그 민주당이 선거에서 판판이 깨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어쨌든 실제 또 제가 살던 동네가 분당이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정말 불만이 많았습니다. 종부세 이때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때 뭐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때 분당 집 가격이 좀 제법 또 높을 때였지 그때는. 이때 이제 그 저희 민주당 지지층 특히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아니면 종부세 대상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고 지랄이냐 그러고. 네네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와서 이제 좀 반성을 해보자면 최초의 입법 통과된 이 종부세안은 좀 엉성한 면이 많았다 이러므로. 그 2006년에 개정안이 나왔는데도 이것도 보면은 좀 많이 좀 그 졸속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면이 있다. 위헌 판결 받아버렸으니까 이건 빼박이지 뭐. 네. 법률 검토 제대로 안 한 거지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여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실제로 이제 이 뒤에 2006년에 지선이 있었거든요. 개박살 났어요. 그 전에 이제 2004년이었나요? 총선이 2004년. 그치? 예. 2004년 총선 때 그렇게 완전 싹 그 탄핵 역풍으로 싹 다 먹었는데 불구하고 152석이었던가 네. 그렇죠. 예. 불과 2년 뒤에 지선에 아주 처참하게 개발리고 2007년 대선도 접고 네네. 사상 최악의 후보가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제는 그게 사상 최악의 후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은 깨졌죠. 네. 기록이 깨졌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총선까지 내리 3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쭈루룩 나가면서 근데 네. 거의 막 이때 2008년 총선 끝나고 100 몇 석이었지 그때가? 108석이었나? 2008년? 네. 88석. 88석이었는데 100석 밑이었나 그때? 네, 100석 밑이었어요. 아무튼 처참하게 발려가지고 살려달라 그러고 이제 그럴 때였죠. 네네. 아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네, 88석. 네.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일 거예요 이번에. 네, 그렇지. 22대 총선 끝나고 나서. 야, 근데 민주당 88석에 대통령 이명박이 시절도 있었는데 왜 지금이 더 팍팍하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희망이 없어. 아유. 그래도 뭐 굉장히 고난의 시기였던 거는 맞습니다. 네, 그때가. 그때 네. 이때 그렇죠. 이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하니까. 왜 자꾸 사람들은 한나라당 걸 찍지 막 이런 고민을 하던 그렇죠. 네. 막 계급 배반 투표 막 이런 거 그런 막 말도 씨부리고 다니던 이 당시에를 이제 다시 회고해 보면 참 진짜 이명박에 대한 증오가 정말 심했어. 나도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재명 비비 견줄 만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 이명박 싫어했던 게. 그렇죠. 그때가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어도 이재명은 진짜로 훨씬 더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많이 잘 따져보고서 이제 미워하는 건데 그때는 정말 더 그냥 미웠잖아. 더더욱 게다가 막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도 생기면서 미워할 일만 더 생기는 거죠. 광우병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면도 있죠. 네. 자,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선거 내리 3연패했다. 이거 좀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치면 항상 남 탓을 하죠. 남 탓하고 부동산 정책을 탓을 한다. 네네. 이거 어떤 민주당의 종특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이 새끼들 그때 진 것은 뭐 그러니까 영향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네. 그냥 니네가 겁나 질이 멸렬해서 그랬었어요. 그렇죠. 여론당 108번 내고 그럴 때였으니까 네. 사람들이 저 뽑아놨더니만 2년 만에 이렇게 정 떨어질 수가 있나 막 그랬던 시절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막 김근태는 막 들이받으려 그러긴 하고 이렇게 좀 뭐 자기들 딴에 명분이 있어야죠 하는 행동이겠지만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짜증내고 한심합니까? 일 좀 잘하라고. 네. 정권 그렇게 대통령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니들이 못 끌어내린다 그러고 이제 탄핵도 막아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저기 뭐 자치권법이 튀고 우회전했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봐요. 그냥 이 당이랑 당정 관계가 너무 심하게 어긋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여당이 너무 미쳐 날뛰었죠. 네. 막 그 무슨 3법이었나 하여튼 국보법 폐지랑 뭐 그다음에 그 사립학교 사학법이랑 사학 개정이랑 하여튼 개혁 3법인가 뭐가 있었죠. 네, 그 저기 뭐 국정원과 국보법이구나. 네네. 국보법 사학법도 하나 뭐였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개혁 입법하겠다고 엄청 밀어붙이니까는 그때 이제 패배했었던 한나라당은 네. 거리로 뛰쳐나갔죠.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또 반응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개혁 입법이 네. 별로 국민들의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랑 비슷해요. 그냥 뭐 우리가 정의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네네. 이거 반대하면 숙골이다 그런 식으로 다 몰아세우고 강압하고 그런데 뭐 타협 법안 통과하는 거는 뭐 아무리 명분이 좋고 법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100%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워요. 항상 이제 그 반대자들이랑 타협을 해가지고 중재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의회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인간들이 국회로 여러 당을 통해서 탄도리로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도 반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지율 다 까먹고. 네, 그걸로 지지율 그러면서 이제 당정 관계도 계속 불협화음 나고 하니까 네네. 사람들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또 그 당시에 경기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배부른 인간들이다 그런 느낌도 받지. 왜냐하면 성경률 쭉쭉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딴 소리나 하고 있고. 아, 네 맞습니다. 잘 사는. 네네. 저도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잘 나갔던 시절이거든 그때가. 그래서 저는 정말로 불만이 없었어요 그 시기에. 그 뒤에도 막 그 나중에 이제 그 저기 뭐 이명박근혜 시절에 그럴 때 이제 정치 커뮤니티 사람을 만나고 하면은 뭐 이게 다 노무현이다 하는 새끼들 나 때려 죽이고 싶었다고. 왜냐하면 나는 잘 나갔기 때문에 그 시절에. 네네.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식의 항상 이제 민주당의 버릇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고민정이 이 이야기 꺼내는 것도. 그래서 이 고민정의 이제 종부세 폐지 주장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 아 뭐 이거는 요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잖아. 말만 놓고 보면은 꽤 옳은 얘기를 했는데 고민정답지 않다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결과가 사실 종부세 폐지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노선 싸움을 준비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보면은 네네.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 2를 만들어야 하는 거다. 그러려면 당내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저는 사실 그 준비를 했다. 당내에서 이념과 정책 노선의 방향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이없는 사건을 너무 많이 저지르니 당내 싸움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정책 노선 투쟁을 하겠다는 거는 참 좋은데 아니 그게 종부세 폐지. 아니 그것도 그렇고 뭐 윤석열 똥볼로 당내 싸움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거 좀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 2년 민주당은 그냥 방탄한다고 허비했지. 그렇죠. 뭐 제대로 윤석열 똥볼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똥볼은 똥볼이고 당내에서 이거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 반사 이익을 즐겼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윤석열 똥볼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민정의 문제의식 자체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좀 기존의 이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본소득 버리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습니다. 딴 거보다 엄한 종부세 붙잡고 그럴 게 아니라. 그렇죠. 언제까지 기본 탈행할 거냐? 모든 선거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고민정도. 그렇죠. 자 이제 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이어갑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 폐지했으면 좋겠다.
저의 정치 노선을 보면 종부세를 깨뜨리면 안 된다. 그러나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 뭘 따져봤지? 그러니까 폐지 이유가 좀 웃겨요. 네.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 우리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한다. 아 그래서 네. 이 이미지를 버리려고 네. 종부세 폐지한다고? 네. 나 참. 뭐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져도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클 거다. 상징적 의미 때문에? 네. 야, 이 무서운 사람이네 이거.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현실 파악은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부자를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라고 고민정은 얘기하는데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세력입니다. 지금도 그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 그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 있잖아요. 부자들 뺏겨가지고 가죽 뺏겨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고 뭐 부자들 그래서 돈 뺏어서 400만 원에 월 400 받고 강남 살자고 역세권 기본주택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런 정서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재명 지지 그룹을 만들어내고 그게 지금 민주당의 주류가 돼버렸는데 세력처럼 됐다고 말하는 거는 좀 옹색한 변명이다. 세력처럼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세력이에요. 여기는 지금 상황 파악 전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뭐 상황을 좀 마일드하게 얘기하려고 한 걸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종부세 줄이는 뭐 종부세 없애자는 이유가 이거예요. 야 진짜 그 무슨 이미지 하나 얻겠다고 국가 세금을 조세 체제를 갖다가 막 뒤흔든다고?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 만나면 언제 한번 우리끼리라도 평가를 해보자고 얘기한다. 반성 없이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다. 뭐 사람들의 마음을 욕망으로 그러니까 집 갖고 싶은 마음을 순수하게 봐줘야 되는데 욕망으로 치부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욕망 맞지. 욕망 맞는데 욕망이 뭐가 문제냐 이거지. 욕망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죠. 그렇죠. 욕망이 뭐가 문제야? 그렇죠. 뭐 그냥 자기는 순수하기 때문에 욕망도 부정하는 거야. 그리고 뭐 이제 이 양반 자기도 나름 이제 정부 출신이라고 정부 사람들 만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 만나면 뭐 평가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님은 하지 마세요. 아니 이미 문재인 정부 차원의 평가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미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작년 맞지? 네네 작년입니다. 작년 가을쯤인가 대통령님이 추천하신 이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미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고민정 대변인이나 좀 했던 양반이 뭔 평가를 해봐 우리끼리 당신 뭐 아는 게 뭐 있다고 솔직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거 종부세 폐지에 관해서 지금 뭐 이딴 소리나 지금 뭐 이미지 전환을 높여라도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설령 폐지돼도 큰 변화는 없는데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이게 뭐냐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갈 길이 멀다면 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그 막 뛰쳐 올라가기 전에 2019년만큼은 안 내려왔지 지금. 평균 집값이. 그리고 이제 사실 종부세 폐지라는 건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냥 종부세 폐지해서 될 게 아니라 그런 보완책을 제시를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고민정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단 폐지하자. 일단 폐지하자. 하여튼 진짜 대단합니다. 뭐 종부세 폐지하고 횡재세 같은 거 이재명이 얘기하는 횡재세 아니면 또 그 뭐지 뭐 부동산 뭐였지 아무튼 이재명이 그 제시하는 부동산 보유세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선거 때 공약한 게 있거든요. 네네. 뭐 토지세 같은 걸로 뭐 충당하다는 얘기인지. 하여튼 뭐 그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토지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네. 공공 자원이니까. 네, 일괄적인 토지세. 네네. 뭐 그건 아마 이재명이 제시한 토지세가 그냥
평당 얼마씩 그렇게 나가던가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냥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네, 때려버리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보완책이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종부세 폐지하면은 뭐 이미지가 달라지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어이가 없고 네. 뭐 그런 주제에 청와대 나도 청와대 출신이고 좀 머리에 드는 거 많으니까 청와대 사람들 만나면 토의해보자고 얘기한다 그러고서 그런 얘기도 한데 이게 참 웃기다 가소롭다. 그러니까요. 그 참 감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쓰신 이제 부동산과 정치에는 그럼 과연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뭐 책 분량이 꽤 되니까 뭐 저도 책을 읽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써머리된 내용들만 좀 찾아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저자가 가장 반성적으로 짚은 지점은 이겁니다. 정책 리더십이 흔들렸다. 아,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게 뼈아픈 지적인데 이제 좀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기 살 도려내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세금을 더 높이자. 임대주택으로만 200만 호를 추가 공급하자. 용산공원, 김포공항, 그린벨트에 모두 집을 짓자.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돈을 더 빌려주자. 뭐 이런 식이다. 이게 이제 중심을 잡았어야 할 정부 여당마저 결국 포퓰리즘에 의지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리더십을 잡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휩쓸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특정 자연인이 압도하는 구조가 절대 아니고 나 또한 그런 정책 그런 식의 전행을 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의인화됨으로써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안타깝다. 이게 마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이게 뭐 한두 사람의 전행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뭐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확 그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면서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의 이제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아, 민주당 것들 때문이지.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때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 지지층 일부까지 이제 보완해도 화면도 있고 이 상황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금융 규제, 제3기 신도시 발표, 임대 등록제 등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내 책임도 크다. 이렇게 또 이제 본인 스스로를 또 질책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포퓰리즘이 휘둘렸다. 민주당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점에서는 중심을 잡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이제 자기 뭐 자아 비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하시는 건데 이건 사실 매우 맞는 말이고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정책이라는 게 실패하면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일단은.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방어한답시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식의 방어 논리들을 많이 펼쳤잖아요. 근데 이제 비판이 부당하다면은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 지금 네가 된 근거가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비판이 부당한 게 아니라면은 누구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실체가 문재인 정부 실체인 게 맞는 거지 그 자체로.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쓰신 책에 따르면은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중심을 못 잡은 게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민정은 지금 포퓰리즘을 다시 내세우고 있잖아. 그렇죠. 네네. 이 포퓰리즘 내세우면서 뭐 우리 정책 실패의 이유를 한번 토의해보자 뭐 이런 소리를 했으니 야, 이 양반은 뭐 청와대 사람들 만날 생각하지 말고 이 책이나 한번 제대로 읽어도 충분히 답 나오는데 무슨 뭐 쓸데없이 종부세 없애자 이런 소리를 얼척없는 말씀을 하시냐고. 지금 이번에 또 배지 달아가지고 어떡하냐. 재선 의원이 됐죠. 네. 이 사람 그냥 국회 은퇴했어야 했는데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야 오신환이랑 붙었나? 그렇죠. 뭐 오신환이 잘못이지. 이걸 못 이기나? 에이, 한심한. 그러니까 정책은 항상 어떤 정책을 뭐 정책에 대해서 뭐 그 정책이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정책이 뭐 폐지돼야 된다 혹은 개정돼야 된다 이런 식까지 의견을 던지는 거 언제든 간에 필요하죠. 근데 이제 항상 그거를 어떤 그런 대안이나 혹은 반대를 이야기할 때는 그 명분이 뭔지 그다음에 그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고민정의 이 주장은 명분이 포퓰리즘이야. 그러니까요. 그럼 뭐,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니까. 뭐 말 나온 김에 그럼 네.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은 좋을지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이게 이 방법이 꼭 옳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발견한 옛날 기사에서 이제 관련한 정책 중에 이제 하나 정책 대안을 제시한 걸 찾았는데 이번 주는 거의 김진표 의장님 특집이네. 그러게요. 어떻게 된 게? 시작과 끝이 김진표 의장님이네. 네. 이게 이제 그 국회의장 되시기 전에 2021년 5월 6일 날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장이셨거든요. 이때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바로 그때입니다.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 패배를 하고 네. 네. 그때 이제 이 재보궐 직전에 네. 그 LH 사건이 터지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재명이 공작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네, 의심하고 있는 네. 그 LH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서 음. 부동산 특별위원회 이런 거를 만드는 네. 거예요. 그 테스크포스죠 말하자면 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당시 이제 김진표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네. 내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날 이제 한겨레랑 전화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국제 기준에 비하면 보유세는 약하니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반면 거래세는 세다. 거래세가 강하면은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유세가 강화된 만큼 거래세는 낮춰줘야 한다. 네네. 이게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크게 이제 큰 범주로 구분을 하면 두 가지예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보유세. 그다음에 거래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붙는 거래세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김진표 의원이 이 당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제 보유세는 약하고 거래세가 강하다. 우리나라 추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이제 관련해서 좀 보면은 그렇습니다. 2020년에 이제 그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소득세법에 따르면은 그 거래세 그러니까 양도세. 네네네. 양도세가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네, 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기본 세율이 20에서 30포인트에서 기본 세율에 20에서 30포인트가 추가돼 가지고 와, 20-30% 포인트가 이제 추가돼서 최고 세율이 75%까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55%나 뭐 45%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다주택자는 근데 네. 여기서 추가돼 가지고 75%까지 세금으로 납부한다. 집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소리야 이 정도면은. 그렇지. 그래서 이게 2020년 연말에 개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김진표 의원이 21년 5월 6일 날 이 말씀을 하셨는데 6월 1일부터 이제 개정된 법안대로 개정된 법안대로 시행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 버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집 팔 의지를 잃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때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들 이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부자들은 네. 안 팔고 그냥 자식 줘버리는 거야. 네. 증여세 내고 그냥 줘버린다. 그게 차라리 세금 절세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18년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제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네. 이게 좀 이때 이 안정화 방안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여러 전제를 하신 내용들이 좀 짚어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2017년 한국 GDP의 국내 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이 0.87%라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낮지는 않은 추세인 것 같긴 한데 부동산이 이만큼 많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0.87인데 이거는 OECD 평균 그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아요. 보유세 비율이. 회원국 평균이 1.06%고 뭐 캐나다는 3.13%, 영국 3.09, 미국 2.69. 그러니까 OECD 주요 3개국 주요국들에 비하면은 3분의 1 이하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주요국들이 대체로 한 3%까지 3%대 근접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유세 비율이 너무 낮다. 네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당시에 보유세를 인상시켜야 한다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주장을 하셨어요. 네. 요 수치만 놓고 보면은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네. 우리가 보유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 붙는 세금이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보유세랑 거래세가 있죠.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보유세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데 거래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그래가지고 이게 그 2016년 OECD 자료를 보면은 OECD 평균 보유세와 거래세 비율이 73대 27 그러니까 대략 대충 7대 3. 7대 3인데 네. 보유세가 7, 거래세가 네. 3. 한국은 역전입니다. 반대로 네. 보유세가 3, 네. 거래세가 7. 29대 71이니까. 그래서 한국은 거래세가 굉장히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2018년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유세율이 낮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은 거래세 비율을 낮췄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이 상태에서 보유세 비율까지 올려버리면 거래세랑 보유세 둘 다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반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 적대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근데 해야 이제 될까? 이때는 2018년이었으니까 이 당시에 양도소득세 정도면은 뭐 보유세 높이는 것만으로 약간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었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2020년에 이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나면 그렇죠, 그렇죠. 진짜 죽으라는 소리지. 네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인데 그래서 집을 팔아야겠는데 집을 팔 수가 없어. 절대 못 팔지. 팔면은 대손해인데 답이 없어. 그냥 존버 때리는 거지. 와 대선 끝나고 보자.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면 집 부셔야 되든지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김지표 의장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년 5월 6일 날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제 민주당 혹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결국은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는 방안으로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뭐 보유세를 더 올릴 필요는 없겠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2021년인가 22년에 네.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보유세와 거래세 내용을 보면은 거래세가 세율이 올라가면은 그게 오히려 주택가격 인상에 더 영향을 준다고 하고 그 거래세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거래할 때 이제 그 세금만큼 더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세금 인상분을 내 집을 살 사람들한테 전가하는 거죠. 네네. 파는 사람이.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보유세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자산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보유세를 세율을 높이고 거래세 세율을 낮추는 게 네.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근데 그것도 항상 이제 이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네네. 비율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왔다 갔다 유도리가 있어야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네, 뭐 우리가 이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께. 네, 큰 기대는 하진 않지만 최소한 아니 뭐 그렇게 문재인 정부 뭐 이렇게 청와대 이력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네. 청와대에서 나온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발. 네. 거기 좀 답이 다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좀 성의는 보여라. 그냥 갑툭튀해가지고 뭐 정보세 폐지합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준비해온 노선 투쟁 정책 노선 투쟁의 결과가 이거라니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이건 노선 투정이 아니라 노선 투정이다 투정. 미치겠다 진짜. 좀 이제 이선도 되시고 하셨는데 그 언제까지 그런 좀 그 백치미의 세계에 네. 사실 겁니까? 좀 언제까지 꽃밭에서 살 텐가. 그러니까 좀 책도 좀 읽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신 책은 읽게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리고 정책실장이 쓴 책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알겠어. 정책실장님이 다 아시면은.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참 이거 정리하면서 참 이것도 짜증 나더라고 정리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 왜 이렇게 발 앞에 답을 놔두고 이렇게 띨빵한 소리만 하고 있는가. 네, 너무 띨빵해서. 네. 네. 보좌관도 무능해 생각해 보면은 요거 조금만 찾아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참 편하게 돈 버는 너희들. 그러니까 보좌관들 월급도 어디가 보니까. 몰라 뭐 나름의 고충은 있을지도 모르죠. 뭐,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심리적 경호하고 그러면서. 네네.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고민정이 이렇게 이제 좀 답답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비대위에 관해서 별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당 비대위에 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도 지금 비대위에서 이제 매일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모두 발언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책 발언들을 종종 하세요. 지금 보면은. 네, 네. 근데 보면 좀 즉흥적이고 준비가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제 던지는 이슈들은 간혹 보면은 굉장히 이거 거의 개헌까지 가는 그런 이제 좀 거대 담론적인 이슈들을 던지시기도 하는데 그런 반면에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는 면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좀 정책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정책 뭐 던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좀 더 좀 치열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제 어떤 토론이나 네. 여러 그 합의 과정을 통해서 정제된 것이 아니라 약간 좀 개인 의견 같은 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툭툭 나온다. 예. 비대위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고민정 레벨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당이 우린 대안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보다는 훨씬 웃어야 되잖아. 네. 뭐 그런 말씀을 끝으로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우리 새로운 미래 비대위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났네요. 네네 4월 18일에 이제 비대위가 처음 시작됐다고 하니까 네. 한 달하고 일주일, 그러니까 한 5주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말도 많고 탈도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비대위가 좀 안정적으로 당 관리해서 다음 이제 지도부로 연결될 수 있게끔 네. 활동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 당원들도 지금은 딴 거 뭐 말 보태는 것보다 지금 돈 쏴주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다들 후보들 네네. 그 출마하시는 후보들도 그렇고 너무 다 힘들어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돈 많이 쓰시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냥 네. 지속적으로 내가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네. 좀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네. 가지로. 뭐 매번 이렇게 뭐 일 있을 때마다 4억씩 뭐 몇 억씩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저희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